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적 가이던스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관세에 물가 상승 우려를 내놨고 오늘 아침 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무역 전쟁도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드리도록 하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의 가장 큰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밝혔듯이 경제가 조금 급냉하고 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9%였고요. 네. 올해 2월만 해도 1.5%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 5월 14일인가 KDI 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0.8%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0.8%의 성장률이 자칫 잘못하면 구조적으로 또 굳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확산된 상태에서 일단 순환적인 경기 침체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금리 인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 4분기 중 역성장을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 화학, 철강 등 BIT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등과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2, 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정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낮추게 된 배경은 그걸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 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 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의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월에는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5에서 10%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역 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였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빠르게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추진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통상 갈등의 장기화 및 품목별 관세의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움직임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1.9%를,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모두 발언을 보고 오셨는데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창용 총재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을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수하고 수출을 나눠서 보면 내수에 특히 이제 그 소비, 그다음에 건설 부문 전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수출 쪽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미 지금 수출 경기가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0.8%의 성장률을 이제 대폭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이런 배경 하에서 결국에는 성장과 물가, 환율 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조금 열어놨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이런 관세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만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B컷을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우세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양 기대감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좀 추가 추경, 지금 3조 5,500억 그 이외에 그 이상으로 작게는 20조에서 30조의 이제 추경, 2차 추경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재정 정책을 바라보면서 같이 보조를 맞출 것 같고요. 참고해서 보조를 맞출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B컷은 지난 4월일 그 금리 인하를 건너뛰었듯이 앞으로도 이제 연속 인하라든지 B컷은 좀 부담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자칫
과도한 금리 인하는 시장의 잘못된 신호,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극한다든지 가계부채가 또다시 증가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으로서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 금리 차가 이번 금리 인하로 200bp, 2%포인트 미국 금리 차이와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전개될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요인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조금 통화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그 멘트를 네.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아마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한다면 네.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규모 그 추가 2차 추경이 일어난다면 집행된다면 아무래도 한 번 인하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해 봅니다. 네, 한국은행이 0.8%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앞서 이제 이창용 총재 발언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 흐름이 상방 하방 모두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추경 기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내린 만큼 올해 한국 성장률 앞으로 이제 상향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상향이라기보다는 올해 부진은 조금 이례적인 부진이고 관세 그 부과 초년도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도로 성장을 끌어내리는 네. 그런 이례적인 연도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그런 경로에 있는데 문제는 뭐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또 KDI도 발표했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아마 2040년 정도 초반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잠재 성장률이 역성장할 거다. 마이너스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국가 공식기관의 예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순환적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정책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정 정책, 좀 쉽게 말씀드리면 향후에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성장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은 뭐 1.6%, 과거 전에 1.8%에서 조금 내렸고요. 1.6% 내년 성장률도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겨우 맞추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저조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한국 경제는 이대로 두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한국은행에서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동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400원을 웃돌던 환율이 지금 1,300원 후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이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의외로 지금 최근의 환율은 달러 약세 기조 하에 지금 원화가 1,485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0원 정도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튼 금리 차이만 봐서는 뭐 200bp, 2%포인트의 차이는 그렇게 환율 시장을 자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달러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도 약간 약세 기조고 이 약세 기조가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380원 정도에서 좀 공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통화 정책 자체가 주는 그러한 그 환율 약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만 갖고서 환율이 그렇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환율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또 금리를 내리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금리 격차 확대에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 우려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지속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 저는 이제 하반기 미국 경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당초 한 3번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한 번 내지 2번으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 자칫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연준이 한 번 정도의 인하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조금 무작정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0bp 정도는 뭐 환율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벌어진다면, 네. 2.25, 2.5% 이렇게 벌어진다면 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지금 아슬아슬한 금리 차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연준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에 그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도 2번 내릴 걸 한 번밖에 못 내리는 그러한 제약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지표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견조한 실물 지표 대비해서 심리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하드 지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조사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5월 14일까지였고 지금 그 관세, 네. 미중 관세의 휴전이 발표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단행됐기 때문에 그 소비자 심리에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세 협정 8월 15일까지로 미뤄진 이 관세 휴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달의 지표로 우리가 추세를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탄탄하다. 펀더멘탈이 기저에 굉장히 조금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중 관세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에 조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조금 더 그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또 중소기업의 부도라든지 또 전체적인 뭐 매대의 물건이 좀 빈다든지 이런 것에 따른 좀 소비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 발표되는 지표는 좀 오락가락할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 심리 신뢰 지수처럼. 네. 하지만 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고용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와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의 격차, 노동 격차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 즉 실업률의 선행 지표거든요. 미국 경제가 서서히 하반기의 경기 침체를 조금씩이나마 예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좋은 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법원, 연방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을 해서 지금 뭐 시장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 판결의 영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원래 잠깐 잊어먹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보편 관세가 나왔을 때 이것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텐데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언론사도 제기했고 네. 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이 제기했는데요. 너무 이제 관세가 이제 관세 전쟁이 가파르게 숨가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드디어 뉴스가 이제 터졌습니다. 1977년에 이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것은 한 번도 관세에 적용된 바가 없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멕시코에 품목 관세,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하려다가 그 당시에 피터 나바로 그 관세 수장이죠. 네.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관세에 비상경제수권법이 적용된 바가 없고 이것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상대국을 전시기 때문에 규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런 것에 쓰도록 만든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결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보편 관세만큼은 품목 관세는 모르겠으나
보편관세만큼은 지속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2심과 또 최종심까지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는 항소를 하겠죠. 네. 그래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2심이 예정돼 있고요. 아마도 그리고 최종심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조금 긴 법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지켜볼 부분들은 많겠지만 앞으로 이제 상대국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다 협상에 고려를 할 테고요. 박사님께서는 트럼프의 관세율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10%에서 15%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요. 참고적으로 트럼프 취임 전에 33조 달러의 미국 전체 수입 품목에 대한 실효 평균 관세율이 3%였습니다. 이게 한 10%포인트 트럼프 정부가 올릴 거라고 이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부과된 관세율이 정말 낙엽 떨어듯이 탁탁 푹푹 떨어져야 됩니다. 네. 부지런히 떨어져야 겨우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얼마로 지킬 거냐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한 번에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런 식으로 또 어느 국가는 봐주고 어느 국가는 또 지연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올해가 다 갈 거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미국 평균 관세율이 10%에서 15% 레인지로 떨어지는 것은 조금 낙관적인 전망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관세율에 아직 갈 길이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위중하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이 크겠지만 관세율을 향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PC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관세의 물가 영향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수입 업체들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이 관세 영향을 트럼프가 취임했던 작년 11월 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 3개월 이내에 재고가 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를 조금 비축해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이라고 해봤자 아마도 7월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반기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7월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타날 것 같고요. 6월 PC 물가를 받아보는 것은 8월이고요. 6월 CPI를 받아보는 것은 7월 말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올라간 관세 영향을 덜 받은 물가 지표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은 조금 그것을 선반영하기 시작하겠죠. 다음 달부터는 아마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조금 일부 반영할 것 같습니다. 네, 7월 지표부터 관세의 물가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은 예상치를 좀 웃돌게 나왔고 가이던스는 좀 부진한 걸로 나왔는데 박사님께서는 AI 산업 성장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젠슨 황 CEO가 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듯이 출원형 AI가 지금 1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쇼킹한 그런 발언이었고요. 네. 사실 이런 그 규제, H20 칩에 대한 규제,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계속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 이것은 우리가 좀 이게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특징이 4차 산업혁명기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AI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AI를 구동시키는 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AI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요, 전체적인 뭐 마진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을 보니까 그 대중국 수출 H20 칩의 이러한 그 재고 손실이라든지 매출 부진만 없었다라면
조금 더 마진율도 올라가고 매출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아무튼 총 마진율이 지금 71%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H20이 지금 영향을 안 미쳤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61%를 냈듯이 마진율은 지금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완만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된다 할지라도 올해 그리고 혹시 내년까지는 이러한 마진율의 급등세는 조금은 숨고르기, 약간 기울기가 완만하더라도 총 마진율이 61%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완만해진다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기울기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전반적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HEC 수출 제한이 실적에 타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컨센의 웃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진율의 급등세 과거보다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앞으로 미국 증시 빅테크 기술주의 흐름이 궁금하고 AI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또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전력기기는 뭐 미국이 목숨 걸고 전 세계가 지금 목숨 걸고 그 인프라를 깔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호황기를 만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전력기기 저는 뭐 주식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자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변수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높게 형성되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 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대세 상승기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세 상승기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영역, 방향성은 없는 변동성만 있는 그런 앞으로의 장세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